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라. 뉴스핌 KYD MZ 기자들의 정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매주 한 주의 총선 이슈를 정리하는 총선 브리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엔 뉴스핌 정치부 소속으로 정치 현장을 누비고 있는 송기욱 기자와 윤채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 주의 총선 이슈, 그 첫 번째는 총선 앞두고 정치인 테러 비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각 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25일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배현진 의원께서 테러를 당하셨는데 저희 기자들도 이제 퇴근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속보를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도 이제 영상을 생생하게 접하게 됐었는데 영상을 실제로 보니까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제 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가 나오는 모습까지 그대로 송출이 됐었는데 저희 기자들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적잖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25일 이제 여야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범인이 배 의원님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야가 이제 이 같은 테러 행위에 정치적 목적을 씌워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의 테러는 특정 집단인 민주당에 대한 욕망 때문인가 라면서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기자. 네, 야당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협이라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을 향해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피습했을 때 제 동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방금 사진으로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제 동기도 현장에서 보고 놀랐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막 연락이 왔었는데요. 좀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테러가 계속 반복되면서 국회도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국회 본청 안에는 그전에 없던 경호 인력들이 배치돼서 지금 서성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팀이 가동된 겁니다. 네, 10명 정도 경호 인력이 돼서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출퇴근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로써 총선이 70일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들이 사람들을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혹시나 위협당하지 않을까 무섭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트라우마로 인해서 괜찮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핌에서도 좀 기사로 다루긴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좀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극단의 정치가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인식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치권이 이런 극단의 정치를 오히려 이용하고 상대에게만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이런 즐기고 있다 오히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놓고 있는지 여당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방범죄나 협박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윤익은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테러 및 묻지마 범죄 예방 종합대책 간담회를 갖고 초기의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유사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높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치권 불신과 부정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최근 정순택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피습에 대해 정치권에서 반성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 혐오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양측에 서로 비방하는 발언만 쏟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양극화 정치 테러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전쟁 탓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8차 회의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를 계속해서 촉구해 왔고요. 현재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답변을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모든 당의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회담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대책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서도 좀 정쟁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저희 KYD의 모토가 청년을 꿈꾸게 하자인데 청년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치를 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좀 조언을 하고 있나요? 예, 전문가들도 많은 문제식들을 느끼고 계신데요. 다양한 해법들로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인 테러 방지법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익병 원장은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을 악마화, 마녀화하는 그런 풍토를 지적하면서 위에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라치기 대신 국민 통합적인 발언들을 위주로 해야 하고 각 당 대표 역시 상대방을 조롱하고 지적하는 행위들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게 되고 내수 정치는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 식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당대표가 총리를 맡고 당대표의 귀책이 발생할 경우 당대표를 새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송이 양극화를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인들이 방송에 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발언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의 방송이 많이 나와서 유권자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어야 유권자들도 타협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정치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런 피습 사건과 더불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제3지대 정당 얘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거대 양당의 대표를 지낸 분들이 당을 뛰쳐나와 신당을 또 창당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비주류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도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있고 이전부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정치권에서 지금 뛰고 있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3지대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인데요.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정당들을 만들었는지 일단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3지대가 우후죽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정신도 없고 기자들도 처음에 이름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우선 개혁신당, 이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양향자 전 한국의 희망 대표와 합당을 했습니다. 양 의원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또 잘 알려진 천하람 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던 허은하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지대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신당이고요. 여기와 대비해서 또 야권에서 만들어진 이 제3지대가 연대가 이루어질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혁미래당인데요. 여기는 최근 새로운 미래를 이끌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또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만든 이 당이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미래당이
또 두 번째로 이제 제3지대에서 연대가 이뤄진 당입니다. 아직 창당을 한 단계는 아니어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연대를 하진 않은 당인데요. 새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끌고 있고 또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 전문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던 정의당 유효정 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신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합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합당 움직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합당 작업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당대 당 통합을 형식으로 하는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유지하되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한다는 방침인데요.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게 되고 양양자 대표는 원내대표를 역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당명은 이제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고 이제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각각으로 두 개의 중텐트가 구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향후 이제 이들의 합당 전망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주도권 다툼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개혁미래당 당명을 놓고 언쟁을 좀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합당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합치라는 여론이 있으면 언제든 합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향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의 합당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최근에 개혁신당과 합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김태섭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도 더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이 제3지대에 얼마나 흡수일지도 이제 향후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권은희 의원도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중 어느 당으로 합류해서 힘을 실어줄지도 주목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를 좀 살펴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10% 초반에서 한 자릿수 8%, 9% 이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정당들은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제3지대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이 정도라도 만들려면은 20%이 수준 정도는 지지율이 좀 나와야지 이번 총선에서 그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까지 3지대는 이른바 중텐트에 멈춰 있어서 영향력은 살짝 미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그 점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연합이 이뤄진다면 그래도 돌풍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다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합쳐졌을 경우엔 이준석은 좋지만 이낙연이 싫어서 또 안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합쳐졌을 때 이런 고민점이 또 생기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때 우리가 용지에 기호 3번이 찍히는 게 좀 큰 영향을 미쳐요. 현재는 정의당이 6석으로 기호 3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만약 이 3지대가 기호 3번을 확보하려면 이 6석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돼요. 그러면 7석, 최소 7석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지대가 모두 다 합쳐져도 현역 의원이 4명 정도, 4명입니다. 그래서 최소 3명이 더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호 3번을 받아서 그나마 투표용지에서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거제 영향도 없진 않을 텐데요. 이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래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유리합니다.
근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제를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제는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만약 적용된다 하더라도 권역에 따른 의석수가 너무 적게 돼요. 그러면 이 전국 득표율이 높아야 소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소수 정당한테는, 그러니까 삼지대한테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제도가 상당히 좀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좀 그냥 딱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맞긴 맞는데, 그 병립형이다, 연동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아직도 결론은 안 난 상태죠? 네,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고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뭐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거제를 결정해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서 이제 얻은 그 득표수를 비율대로 나눈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권역을 또 어떻게 나누는지도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영남과 호남을 합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진 않아서, 권역별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선거의 시작은 바로 공천인데 최근 이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좀 시작했죠. 네, 또 정치권에서 가장 잡음이 많이 나는 그런 지점도 바로 공천 작업입니다.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윤심이냐 아니냐,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문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뭐 친문 학살이다, 비명 학살이다, 뭐 비윤 학살이다 이런 얘기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의 먼저 여당의 공천 작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나 대통령실 용산에서 나온 인사들이 어떤 뭐 특혜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좀 논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험지에 출마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 양지를 찾아서 그런 곳에만 출마를 하는지 이런 게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천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의 특혜 공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공천을 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공천 룰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천 논란을 좀 많이 불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천 논란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신년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각각 계양을과 마포을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구 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더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천 논란이 한 번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제 전날 오후 공관위 회의에 앞서서 시스템 공천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사천이나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을 불식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었는데, 최근 여권 내에서 이 같은 사천이나 대통령실 출신의 특혜라는 이제 이런 비판들을 좀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관위 회의에서는 4대 부적격 비리와 신4대 악을 발표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자녀의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국적 비리, 병역 비리인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면 복권을 받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신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해당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성범죄나 여성에 대한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네, 여당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야당도 뭐 꽤 오래전부터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민주당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작업이 좀 이루어질 때면 항상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개냐 아니냐,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명 공천이고 비명 학살이다 이런 얘기가 뭐 비명계 쪽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선 실제로 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인 이 예비 검증위원회 여기에서 일부 친명 대 비명 등으로 나눠서 논란이 일긴 했습니다. 또 하필 부적격인 사람들이 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친명 공천이다. 친명 인사들은 낙하산으로 공천할 거면서 나는 부적격을 줬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으로 출마를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나거나 혹은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난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신당으로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친명 공천, 또 비명은 학살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보게 되는데요. 또 당내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그거는 뭐 언론이 과도하게 프레임을 잡은 거다. 혹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비명 학살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스템 공천으로 우리는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것을 늘 천명해 왔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늘 강조해 왔는데요.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 항상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또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현역 의원들은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면접을 봤거든요. 본인도 인천 계양을에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이슈인데요.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핌이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좀 실시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을 낳았을 때 그때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와 충청권에서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제일 최고조에 달했을 시점에 진행된 것인데요. 이제 당시 뉴스핌과 미디어 리서치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5.8%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6.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7.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지율 하락에는 2030 세대와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많이 작용했었는데요. 20대의 지지율은 20.3%고 30대 지지율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각각 7%포인트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인데요. 충청권 지지율을 보면 47.1%에서 25%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는 지지율 하락이 여론조사 당시 불거졌던 당정 갈등과 저출산 대책으로 관렸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대책을 당시 여야가 각각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이 대책에서 2030 세대에서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좀 야당 쪽 대책에 많이 포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당시 민주당에서 가구당 1억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이제 이게 2030 세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비슷한 좀 맥락이긴 한데 항상 선거 때 나오는 얘기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원 지역인 충청권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좀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야가 지금 지역 판세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야 모두 수도권 승리를 이번 선거에서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초반부터 보면요.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들면서 메가시티론을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재검토한다고 꿈틀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전체 다 합쳐도 17석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99석이거든요. 네, 95석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국민의힘이 수도권의 민심을 더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민심은 조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민주당 텃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조금 더 이 흐름을 좀 빨리 잡았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민심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충청은 원래부터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원래 이렇게 신경 쓰는 지역이고요. 아마 여기서도 여야가 후보를 어떻게 낼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충청만 보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 많아서 지켜봐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부산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부산을 3번 정도 찾아갔을 정도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했잖아요. 이 민심이 아무래도 부산에 심상치 않다.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이 부산에서 강하게 불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앞으로도 이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부산에 집중 공략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부산에 직접 가서 지역 민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평균 2-3석은 민주당이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네, 충청권 여론을 뭐 잠깐 듣긴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 소속이었는데 탈당을 한 후 최근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제 충청권 여론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했었는데 최근 크게 다시 빠졌다, 이상민 효과가 빠졌다, 뭐 좀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지역 민심을 좀 어떻게 반영하고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이나 젊은 세대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참 중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뉴스핌이 준비한 한 주의 총선 브리핑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2부에 저희 총선 출마자 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총선 출마자들 어떤 인물들인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좀 준비를 했는데 총선 출마자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총선 인터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올 분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과 황두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급작스러운 새로운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나온 얘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분당갑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원래 분당갑에 출마를 해서 뭐 안철수 의원과 붙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분당갑에 이렇게 출마 예정이었던 여선홍 전 직방부사장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이분이 왜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좀 간단하게는 좀 설명을 했죠.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전 부사장은 자신이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좀 구체적인 설명은 좀 잘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다음 코너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진행하는 총선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그 총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에도 뭐 잠깐은 설명드렸지만 여선웅 전 부사장 또 황두현 전 행정관 어떤 분들인가요? 좀 생소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선웅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IT 기업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소카로 갔다가 청와대도 있었다가 또 강남 쪽 어떤 구의원인가요? 네, 강남 구의원도 예, 구의원도 지냈습니다. 하셨었고. 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큰 정치인의 목표를 갖고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분당갑 불출마만 알린 것이고 이번 총선 출마 자체를 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비례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두영 예비 후보는 역시 민주당에서 많이 활동했던 청년 정치인이고 또 누구보다 개혁이나 이런 조금 민주당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갖고 또 그런 청년 그룹도 활동하면서 지내온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다음 코너에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좀 얘기를 좀 하기도 하겠지만 여선홍 불출마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선웅 전 부사장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뭐 친문 세력이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그 분당갑에 또 출마하는 김지호 전 대표실 부실장이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 좀 측근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이게 또 친문과 친명, 아까 공천 학살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여전 부사장이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좀 연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왜 하필이면 김지호 그 실장과 예비 후보와 함께 해서 이 분당갑에 좀 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지는 좀 더 배경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렇게 같이 하겠다고 천명해 놓은 상태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분당갑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근데 이 험지에 도전한 게 정말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대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꼭 친명 친문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데 또 이 젊은 청년 정치인 MZ라고 하는 이 청년 정치인의 그 구도에서 살짝 밀린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갑 지역이 지금 안철수 의원 지역구죠? 네.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 말고 이쪽에 좀 도전하는 인사들 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워낙 좀 국권에서 예, 워낙에 안철수 의원이 예. 현장에서 많이 인지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제일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황두영 행정관은 서대문 갑에 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쪽은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서대문 갑은 지금 4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네, 선언을 그렇죠. 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역의 비례 이수진 의원도 여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네, 지금은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하는데요. 이렇게 황두영 후보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서대문 갑을 노리고 있어서 이 황두영 예비 후보도 좀 조마조마할 것 같고요. 또 아주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라서 좀 당내 경선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이렇게 좀 여야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긴 한데 특히나 여당 쪽에서 수도권 지역은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 지역이나 지금 용산의 저 권영세 의원 정도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좀 외연을 좀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당내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나요? 여당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제 수도권 이기론을 어떻게든 부축해 보겠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수도권 쪽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부산에 있던 유력한 의원들도 서울에 와서 수도권 위기론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같은 지역에 여러 출마한 의원들도 보이고 이제 그 중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최근에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종로에 이제 출마를 희망했다가 같은 지역구에 최재형 의원이 또 겹치는 바람에 이제 최근 당 내에서 이제 교통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성동갑으로 이제 출마지를 변경했고요. 이제 이렇게 유력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서 많이 힘을 보태려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좀 1부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후 4시 정도부터 총선 후보자들, 출마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과 황두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